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사흘째 진행 중인데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지는 않고 당선 가능성이 점차 확실시되고만 있습니다.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은 곳 중 경합 중인 주는 5개입니다. 애리조나, 네바다는 바이든이 진작에 앞서 있고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죠. 조지아에서 조금 전 바이든이 역전을 했습니다. 또 펜실베이니아에서는 트럼프가 앞서 있지만 개표가 진행될수록 바이든이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승리가 결국 시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역전극의 상황은 결국 우편 투표의 힘인데요. 트럼프는 오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개표 결과를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색이 짙어가는 상황에서 백악관 브리핑룸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마디는 선거 조작이었습니다. We will not allow the corruption to steal such an important election or any. I have a feeling judges are going to have to rule. 합법적 투표만 계산하면 자신이 쉽게 이긴다며 막대한 후원금을 얻은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se really phony polls, I have to call them phony polls, fake polls, were designed to keep our voters at home. 무려 16분 동안이나 회견을 이어가며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가 많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회견에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트럼프가 할 말만 하고 떠난 오늘 회견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6시 반에 열렸습니다. 당시에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 후보가 격차를 2%포인트로 좁히며 맹추격하고 있던 상황. 특히 펜실베니아주 국무부가 개표를 오늘 중 완료할 거란 발표를 한 직후 내용상으로도 시점상으로도 사실상 불복 선언이었습니다.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니아를 바이든 후보가 차지하면 다른 경합주 결과와 상관없이 선거인단 273명을 확보해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됩니다. 95%가 개표된 가운데 펜실베니아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0.3%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득표수로는 불과 18,000표 차이. 날이 밝아 다시 개표가 시작되면 승자가 곧 가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네, 막판 개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워싱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홍규 특파원, 예상을 했지만 트럼프가 결국 이제 대선 불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던 저녁 6시 45분, 한국 시간 오전 8시 45분쯤에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단상에 오르자마자 합법적 투표만 집계되면 내가 쉽게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Because we have so much evidence, so much proof, and it's going to end up perhaps at the highest court in the land. I have been talking about this for many months. In Michigan, we're duplicating ballots. 네, 16분이나 연설을 했는데 요약하면 선거가 조작됐다. 그래서 소송이 많이 있을 거다. 특히 이번 선거가 연방 대법원에서 끝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사실상 선거 불복 선언을 한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송은 이길 수 있는지 이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자,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선거 관련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엔 증거가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거 많다고 주장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선거 주장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합법적인 투표를 개표하는데 며칠 시간이 걸리는 건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선을 불복한다고 이제 어떤 이득이 있을지 그 속내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퇴임 이후를 보장받기 위해서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탈루 그리고 성폭력 의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영장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선거 결과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전을 벌이며 자신의 몸값을 최대한 높인 다음에 퇴임 이후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쓴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상대방을 최대한 거칠게 몰아붙여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협상의 기술을 이번 대선에도 적용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백악관에서 업무를 계속하면서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위해서 조만간 일부 참모도 교체하고 또 행정명령에 서명도 하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재개할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과연 연방 대법원까지 간다면 트럼프한테 승산이 있을지 다수의 전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왜 끝까지 소송전을 끌고 가겠다는 건지 이남호 기자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를 문제 삼겠다며 무더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As you know, I've claimed certain states, and he's claiming states, and we can both claim the states, but ultimately I have a feeling judges are going to have to rule.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오랜 전통의 우편 투표까지 부정하며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진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 끌기는 가능합니다. 일단 연방 대법원으로 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 한 달 정도만 끌어도 트럼프로선 손해볼 게 없습니다. 미국 대선은 연방법이 규정해 놓은 마감일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경우는 오는 12월 8일. 이때까지 모든 개표 관련 분쟁을 끝내고 선거인단을 선출해야 합니다. 만약 마감일까지 선거인단이 정해지지 않으면 미 의회는 해당 선거인단을 빼고 12월 14일 당선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우편투표 검표를 막기 위해 개표소에 난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개표가 지연되다 바이든이 이긴 주에서 선거인단이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과반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면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주별로 한 명씩 대표가 나와 표를 행사하게 되는데 55명의 선거인단을 가진 캘리포니아주나 선거인단이 불과 3명밖에 없는 노스다코타주나 똑같이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824년 제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도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하원이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을 선출한 전례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선거인단이 많은 대형주 위주로 승리를 거둔 바이든에게 불리할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부통령은 미 의회 상원이 선출하게 되는데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입니다. We need an answer now. We're coming to you on an emergency basis. January 6th for Congress to certify the results of the Electoral College, and then January 20th at noon is Inauguration Day. 논란 끝에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면 상원이 뽑은 부통령이 권한대행으로 취임 선거를 하는 최악의 상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방송사들이 트럼프의 오늘 기자회견을 중계하다가 허위 주장이라면서 방송을 중간에 끊어버린 겁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연 기자회견. 5분여가 지나자 ABC와 MBC, CBS 등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100억간 중계를 멈춰버립니다. And we have to interrupt here because the president has made a number of false statements. They're making a lot of, frankly, false accusations, baseless claims, and that's not being partisan. 미국 시간으로 저녁 6시 30분 메인 뉴스가 진행되는 시간이었는데 대통령의 중계는 끊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버린 겁니다. CNN은 16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을 끝까지 중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끝나자마자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For what he's saying, just smears about the integrity of vote counting in state after state. When he wins a state, true, it's ugly, it's frankly pathetic. We see him like an obese turtle on his back, flailing in the hot sun, realizing his time is over. 대표적인 친트럼프 방송인 폭스뉴스조차 트럼프 편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주 고정 출연할 정도로 애정을 보였던 폭스뉴스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트럼프 캠프 관계자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자 증거를 제시하라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Did you just say fake ballots? There could be. That's the problem. So just tell us what you know. 트럼프의 무더기 소송 예고에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상원 의원들은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민 롬리 상원 의원은 마지막 한 표까지 개표하는 게 민주주의라며 비판했고 전현직 주지사들도 미쳐 돌아가고 있다며 부끄러운 일이라는 직설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언론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가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트럼프의 불복 의지를 꺾진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반면 당선에 근접해 있는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하는 침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머물고 있는 이 델러웨어주에 특파원이 가 있는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특파원. 자, 먼저 바이든 후보가 오늘 밝힌 입장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바이든 후보는 자신감 있게 차분하게 당선 이후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재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낮에 자신이 살고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 시내 한 허름해 보이는 극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표정은 밝았습니다. 밖에서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연설과 브리핑 일정을 마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와 함께 나오는데요.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브리핑은 두 가지였습니다. 마침 하루 확진자가 11만 8천 명으로 또 신기록을 세운 날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들었고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두 가지 가장 시급한 국정 현안을 챙기는 사실상 당선자의 행보였습니다. 화상 연설에서는 진행 중인 개표 작업을 침착하게 기다리자고 당부했습니다. Each ballot must be counted.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see going through now. And that's how it should be. Democracy is sometimes messy. It sometimes requires a little patience as well. 자, 조금만 기다리면 승자가 될 거라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를 바이든 본인이 말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We have no doubt that when the count is finished, Senator Harris and I will be declared the winners. So, I ask everyone to stay calm.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현재 판세로는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턱걸이로 채우는 게 아니라 훨씬 크게 이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 웹사이트를 개설한 것도 그런 자신감 속에서 차분히 할 일 한다는 표현이겠죠. 트럼프 측이 남발하는 소송에 대해서도 쓸모없는 일이자 대중을 속이는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도 민주주의를 빼앗을 수 없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승리를 언제 선언할지 얘기가 좀 있습니까?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승자 선언을 할 무대인데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절차를 중시하는 바이든의 행보로 보면 확실히 선거인단 270명을 챙기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개표만 사흘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확정되지 않으면서 미국 내 혼란과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현직 대통령이 선거 조작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그를 지지하는 이들이 투표소를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나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박빙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펜실베이니아의 주도 필라델피아. 개표가 진행 중인 선거사무소 바깥에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자들이 집결했습니다. 개표를 끝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바이든 지지자들과 속임수가 벌어지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치하면서 산발적인 다툼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조작이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지지자들의 시위는 경합주 곳곳에서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투표 조작설을 근거가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지만 지지자들에겐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The Democrats are trying to steal this election, overthrow this country, and take down the president. They are summarily going ahead and throwing away votes. They're printing votes. They're burning them. 곳곳에서 총기로 중무장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역별 개표소 인근에 결집하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틀랜드에선 만일에 대비해 무장 병력이 배치됐고 뉴욕에선 밤새 바이든 지지 시위대 수십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선 무장을 하고 개표소를 습격하려 한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갈등이 격화되자
국제선거감시단체가 나서 조작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Observing, we could not find any hints of systemic wrongdoing or fraud or manipulation. 하지만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우편투표 4,250여 표가 분실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우편투표를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되면서 진영 간 갈등도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르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1년 9개월 만에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된 김경수 경남지사. 지지와 비난 구호가 뒤섞이는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도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만든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봤습니다. 또 조직적인 댓글 부대의 활동을 용인한 건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작업으로 댓글을 다는 줄 알았다는 김 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댓글 조작의 대가로 공직을 제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은 1심과 달라졌습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의 측근에게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건 2018년 1월쯤인데 이때는 6월 지방선거의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라 지방선거를 도운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던 김 지사를 다시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이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을 직접 봤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포털 사이트의 접속 기록을 근거로 김 지사 앞에서 시연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김 지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판부가 내세운 결정적 근거는 2016년 11월 9일 저녁 김경수 지사의 경공모 사무실 방문 당시 킹크랩이 구동되면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들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만으로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드루킹 일당의 증언과 정황을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먼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수감 중 적은 옥중 노트, 김 지사에게 킹크랩 시제품을 선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고한 김 지사를 공범으로 엮을 의도였다면 그냥 킹크랩 개발을 허락받았다고 진술하는 편이 쉬웠을 텐데도 굳이 시제품, 구동, 시연 같은 구체적 표현으로 메모를 남겨 신빙성이 높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김 의원에게 보여주기 전 개발자가 킹크랩 연습을 했다는 김 씨의 증언 역시 시연 이틀 전 새벽 8번의 접속 기록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결국 재판부는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드루킹 일당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들이 일부 사실관계에 거짓말을 했다면서도 킹크랩 시연에 대한 진술은 모두 인정한 셈입니다. 김 지사 측은 접속 기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 드루킹 주장만 받아들인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혹시 일말의 의심이라도 있으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볼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에 따라 당일 식사 등 일정에 대한 특검의 부실 수사가 드러났는데도 새로운 정황 증거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이 픽스가 되어 있고 그 중간에 변수로서 식사 여부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와 특검이 모두 상고 의사를 밝혔는데 대법원의 기록 검토에만 몇 달은 걸릴 전망이어서 내년 4월 재보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만약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 유력한 대선 후보로 급부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권 내 충격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정치권 반응과 또 앞으로 여당 내 대선 구도 전망 등을 임명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팀장을 맡았습니다. 이른바 친노, 친문 계보의 적통을 이을 잠재주자로 일찌감치 주목받아 왔지만 이번 판결로 김 지사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보다도 쟁점의 핵심인 댓글 조작 부분에서 유죄가 계속 인정된 게 타격이 커 보입니다. 이낙연, 이재명, 양강 구도를 이룬 두 주자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20%대의 치열한 경쟁을 시작한 상황. 만약에 대비해 대안을 찾던 친문, 영남그룹의 아쉬움이 그래서 적지 않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양강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낙연 대표는 잘못된 판단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몹시 아쉽습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지사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이제 대법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잘 수습되시기를 바라고. 민주당도 결백과 무죄를 확신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양심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물러나라. 민주당도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김 지사의 정치적 명운은 대법원 판결에 달린 가운데 내용과 시점이 주목됩니다. 만약 대법원이 내년 3월 8일 이전에 2심 판결을 확정하면 4월 재보선에 경남지사 선거까지 추가됩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의 경우처럼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정치권의 긴장 속 주시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영현입니다. 월성 1호기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 수사, 야당발 청부 수사라며 강하게 경고했고 야당은 정부 여당이 수사 자체를 방해하려 한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을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감사원이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의 정치 공세형 고발 사건에 검찰이 즉각 대응했다며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권력형 비리가 아닌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사하는 건 검찰의 국정 개입이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수사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지검장은 세간에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서 검찰의 수사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를 본격화하기도 전에 수사하지 말라며 정부 여당이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인 총장의 정부 흔들기 수사라고 규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추 장관이 가장 정치적이라고 맞섰습니다. 산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면 늘 방해하고 비판하고 아예 검찰 자체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 수사를 넘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자체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을 다시 재개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저게 도래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지금 탈원전이라는 것이 합당한 얘기냐. 여야가 치열하게 맞선 상황에서 원전 수사에 나선 대전지검은 오늘로 이틀째 경주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오늘 새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45명으로 어제보다 더 늘었습니다.
보험사 사무실, 시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라서 내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선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보험회사 지점 사무실.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 4일 이 회사 직원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직장 동료와 가족 등 모두 17명이 확진됐습니다. 한마디 듣고 다 잘 됐다고 그랬어요. 그 시설을 확인했을 때는. 근데 이제 감염 경로가 탕비실이나 공동 승대에서가 있지 않겠나. 서울 송파구의 가락시장에서는 지난 2일 상인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모두 8명이 확진됐습니다. 여의도 증권사 관련 확진자는 3명이 추가돼 모두 14명이 됐고 천안 콜센터의 감염자도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콜센터에선 직원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근무했는데 콜센터 휴게실의 공용 침대와 전자레인지 버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내일부터는 5단계로 세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단계 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인데 최근 평균은 전국 92.1명, 수도권 69.1명 등으로 기준치를 넘지 않아 기존처럼 1단계가 유지됩니다. 새로운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와 소독 등 방역 수칙이 의무화되는 업종이 PC방과 사우나, 마트 등 모두 23개로 크게 늘어납니다. 집단 감염이 잇따랐던 충남 천안과 아산에서는 어제부터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수도권도 증가세가 계속되면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서민들의 생계를 위축시킬 수 있는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운 날씨에 환기를 덜하게 돼 전파 위험이 더 높아졌다며 감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외출을 삼가고 코로나 검사를 받길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국내 가구업계 1위 한샘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언론사 간부와 경찰 등에게 가구 가격을 깎아주면서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전해드렸죠. 경찰이 보도가 나간 지 일주일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샘의 대외협력실이 대외비로 관리해온 특별관리대상 문건입니다. 이름이 등장하는 70여 명 가운데 최소 10명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으로 파악됐습니다. MBC가 확보한 이 문건은 2019년 이후 2년치로 2019년 이전과 다른 부서의 관리 대상자가 있을 거란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샘은 언론사 임원과 기자, 경찰 등에게 수십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가구와 인테리어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는 부정청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불리한 기사를 막거나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특별 할인을 해준 걸로 의심됩니다. 이 문건에 익명으로 처리된 2명에게는 수십만 원 상당의 가구를 100% 할인, 즉 아예 공짜로 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경우엔 클레임 고객, 즉 민원을 세게 제기한 고객으로 둔갑시키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할인을 해주려고 하면 정확하게 이제 증빙 자료도 있어야 되고 균형난법이라던가 이런 거에 걸릴 수도 있고 지금 최대 할인할 수 있는 그런 한계치가 있는데 고객 클레임 폰이니까 웬만하면은 회사에서 다 해주려고 하잖아요.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경찰이 가구업계 1위 한샘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사는 부정부패와 금융범죄 등을 전담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맡았습니다. 한샘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4개 광고 대행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에 44억 원을 각종 대금 명목으로 보낸 뒤 이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입니다. 제 돈을 계속 빼돌리겠다는 건가? 나는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알면서 묵인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한샘과 광고 대행사들 간의 계약 서류에는 회장의 서명까지 있어 최고 경영진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의 의혹 보도 이후 한샘이 내부 고발자 색출과 일부 증거인멸 작업에 나섰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조만간 관련자도 소환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서울에 무려 280채의 빌라를 가진 이 갭 투자계의 큰손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사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집주인은 알고 보니 큰손이 아니라 빈털터리였고 부동산 업자가 중개 수수료를 노리고 범행을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보증금 1억 6천만 원에 서울 화곡동에 전셋집을 구한 30대 윤모 씨. 집주인인 50대 강모 씨가 보증금을 떼먹고 잠적해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빼주겠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찰떡같이 믿고 있었죠. 그래 3개월 뒤에 전화를 하니까 연락을 안 받아요.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이처럼 강 씨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전세 세입자는 모두 14명. 전체 피해액이 25억 원에 달합니다. 강 씨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 빌라 등 283채를 소유해 이른바 큰손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재산은커녕 빚만 있는 일용직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을 수백 채나 샀을까? 당초엔 갭 투자로 알려졌지만 실제 수법은 매매 가격보다 비싸게 전세 보증금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집을 사들인 무자본 전세 투기범이었던 겁니다. 앞집 아주머니가 얼마에 계약하고 들어오셨어요? 제가 이 돈으로 계약하고 왔어요 하는데 너무 높게 계산했다고. 범행의 배후엔 세입자들에게 집을 소개한 공인중개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나요? 당시 세입자분들한테?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었나요? 공인중개사가 빌라 세입자를 구한 뒤 이른바 바지 사장이 그 보증금으로 분양회사에 집을 사는 수법. 빌라를 계약하면 분양회사들로부터 한 채에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조 씨는 한 채에 150만 원 정도를 강 씨에게 나눠줬습니다. 일단 강 씨는 돈만 받고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범은 공인중개사 조 씨로 판단되어집니다. 실제로 조 씨는 집 구입 취등록세나 등기 수수료도 모두 대신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처음부터 돌려줄 능력이 없던 걸로 보고 사기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밤샘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숨진 고 장덕준 씨의 유가족이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장기간의 야간 업무가 멀쩡한 청년도 과로사시킬 수 있다는 걸 인정받겠다는 건데요. 쿠팡 측은 일의 강도가 세지 않았고 야간 업무도 자발적으로 한 거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쿠팡 대구 물류센터에서 밤새워 일하고 지난달 12일 퇴근 직후 숨진 고 장덕준 씨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저희 아들의 사망이 과로사도 제대로 인정되어 야간 노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가 생태 주기를 파괴하는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야간 노동. 유족들은 1년 3개월간 지속한 야간 근무가 장 씨의 죽음에 영향을 줬고 특히 숨지기 전 12주 동안 냉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장 야간 근로를 많이 수행을 했고요. 고인이 수행했던 업무 자체가 상당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서 육체적 강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기초 질환이나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족들은 쿠팡이 야간 근무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특수 건강 검진 같은 법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쿠팡 측은 장 씨가 과로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 지역의 전체 물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대구 물류센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지역 물류센터가 물량을 흡수했다면서 대규모 고용과 기술 및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작업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장 씨가 맡았던 물류 지원 업무와 야간 근무 시간대는 고인 스스로 선택한 거라며 장 씨가 근무했던 대구 물류센터 7층 업무는 다른 층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팡 측은 그러면서 산재 신청에 필요한 자료도 유족들에게 모두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실질적인 업무 강도를 판단하기 위한 작업 물량과 투입 인력의 숫자 등 구체적인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새벽 시간 만취한 30대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바람에 트럭 뒤편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수거 차량 한 대가 도로가에 멈춰섭니다. 발판을 딛고 서 있던 환경미화원이 차량에서 내리려는 순간 갑자기 뒤편에서 흰색 BMW 승용차가 돌진해 오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52살 환경미화원은 병원에 후송됐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30대 운전자가 몰았던 BMW 차량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졌고 옆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다쳤습니다. 이곳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 상태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였던 사고 현장에선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는 윤창호법을,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을 적용할지 교통법을 적용할지는 그건 우리가 조사를 마쳐봐야 특가법이 윤창호법이고 동사고 치상사고는 또 교통사고 특례법도 있고. 지난주 경기도 성남에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을 배달하던 70대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차가운 도로 위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공산품 마스크에서 독성 물질인 형광증백제가 검출이 됐지만 이를 막을 규정이 없다는 어제 MBC 보도와 관련해서 국가기술표준원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마스크의 형광 현상이 어떤 물질에 의해 유발되는지, 유해성이 있는지를 조속히 조사해서 필요할 경우 안전 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의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되면서 어제가 박용택 선수의 현역 마지막 경기가 됐는데요. 19년 동안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궜던 박용택 선수의 마지막 퇴근길을 이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절한 바람과 달리 맞수 두산에 가로막힌 우승의 꿈. 경기가 끝나고 한참이 지나서야 박용택이 유니폼을 벗고 잠실 야구장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아직 전혀 실감 안 나요. 이제 며칠 계속 제가 잠실 올 일이 없으면 이제 좀 실감이 나겠죠. 스태프들이나 뭐 직원분들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유니폼 입고 이게 마지막 인사잖아요. 그래서 인사 한 번씩 이제 드리고 오느라고 그냥 한 번씩 안았어요 다. 패배가 곧 은퇴였던 마지막인 경기에서 틈만 나면 몸을 풀고 또 풀었던 박용택. 박빙의 승부에서 찾아온 한 번의 기회는 조금은 허무하게 마무리됐고 그동안 힘이 돼준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순간 박용택은 한참을 관중석을 바라보다 끝내 참았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동안 고생했고요. 그리고 솔직히 생각보다 많이 뭉클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울 뻔했거든요. 너무 슬퍼요. 레전드를 보낸다는 게. 박용택도 진심 어린 인사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잠실 야구장을 이제 나왔는데요. 정말 오랜 시간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만큼이었던 것 같아요. 뭐 LG 트윈스 팬 여러분 또 10개 구단 모든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LG의 간판 스타를 넘어 KBO 리그의 전설이 된 박용택의 마지막 퇴근길. 19년 그의 발자취처럼 진한 여운을 남긴 채 정든 그라운드에 마지막 안녕을 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네, 오늘 하늘빛이 종일 흐렸죠. 내일은 미세먼지만 없더라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아쉽게도 겨울로 들어선다는 입동인 내일 추위 대신에 공기가 탁해집니다. 스모그에 또 황사까지 유입이 되면서 서울 등 서쪽을 중심으로는 온종일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겠고요. 오후에는 영동 지방, 밤에는 그 밖의 지방에서도 일시적으로 먼지가 쌓이겠습니다. 그래도 이 먼지가 주말 내내 머무는 건 아닙니다. 일요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공기질이 차츰 나아지겠는데요. 대신 날씨가 추워집니다.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해가 비추더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에 머무는 등 온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밤사이 서울, 경기와 영서 지방에서는 가을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방에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람도 강해서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오릅니다. 서울 13도, 광주 12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이후로는 당분간 미세먼지 유입 소식은 없겠고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6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